치유. 제6장 변화에 대한 거부. 항상 변화하는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인식하는 것이 변화와 치유의 첫걸음이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방식이 있다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자각해야 한다. 변화 과정에 들어서면 그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고 불평도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유형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듣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나의 경우는 회의가 있다는 친구의 말이 계기가 됐다. 친구는 가지 않았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가 반응을 보여서 혼자 회의에 참석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 회의가 변화의 첫 걸음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종종 우리는 첫 단계를 내디디면서 그 방법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쉬워 보이거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고 싶지 않다. 거부감이 강해서 그 방법을 따라하는 생각만으로도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거부 반응이 우리의 치유 과정의 첫 단계란 사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이는 거부 반응이 이미 치유 과정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로 치유 과정이 시작된다. 초조해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거부감이다. 그것은 배우고 변화하기 싫어하는 감정이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강요하면 그 문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놓칠 수 있다. 다른 방으로 가려면 일어나서 한 걸음씩 움직여가면 된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다른 방으로 가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문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왔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면의 힘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힘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했다. 물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힘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고객에게 해결책 하나 제시하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나 관련된 사람을 용서하는 법, 고객은 팔짱을 단단히 낀 채로 입을 꼭 다물고 버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지적하자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배움의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배우기 쉬운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고 쉬운 일에서 교훈을 얻기란 매우 힘들다. 인식을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을 떠올린 뒤 얼마나 그 일이 하기 싫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미 당신이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을 만난 것이다. 항복하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면 다음 단계로 보다 쉽게 갈 수 있다. 자신이 변화에 저항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다음에 2단계로 해볼 수 있다. 1. 저항하는 자신을 지켜본다. 2. 계속 정신적으로 변화한다. 자신이 어떻게 저항하는지 잘 관찰해보라. 그리고 무조건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비언어적 저항 단서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항을 표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화제 바꾸기, 방에서 나가기, 화장실 가기, 지각하기, 아프기, 다른 일을 하거나 바쁘게 일하거나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면서 민기적거리기,
먼 곳을 응시하기, 잡지, 뒤적이기, 집중하지 않기, 먹고, 마시고, 담배 피우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알고 지내던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차, 가전제품, 하수구 등을 고장내기, 지 멋대로 추측하기. 우리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정당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어쨌든 아무 소용없을 거야. 우리 남편은, 아내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 성격을 통째로 바꿔야 할 거야. 미친 사람이나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지. 그들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 그들이 내 화를 어떻게 처리하겠어? 내 경우는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기 싫어. 저절로 해결되겠지.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을 겪지 않을 텐데. 믿음. 우리는 자라면서 변화에 저항하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생각은 다음과 같다. 아직 안 됐어. 옳지 않은 일이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정신적으로 좋지 않아.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 남자는 혹은 여자는 그런 일 안 해.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래. 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거리가 너무 멀어.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비싸.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못 믿겠는걸?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책임 떠넘기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넘겨서 변화에 저항하는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만들어준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신이 그 일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별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적절한 환경이 아닌걸. 내가 변화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좋은 선생님, 책, 수업, 도구가 없어. 의사 하지 말라고 그랬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 좀 여유가 없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 다 걔네 잘못이야. 그 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당장 한다. 너는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 내가 자란 방식과 내 종교와 내 철학과 달라. 자아 개념.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변화에 저항하고 우리를 현재 상태에 가두려는 경우도 있다. 너무 나이가 많아. 너무 어려. 너무 뚱뚱해. 너무 말랐어. 너무 키가 작아. 너무 키가 커. 너무 게을러. 너무 강해. 너무 약해. 너무 멍청해. 너무 똑똑해. 너무 가난해. 너무 가치가 없어. 너무 어리석어. 너무 심각해. 너무 발전이 없어. 이를 들리면 끝이 없을 것이다. 미루기 기술. 변화에 대한 저항감은 미루기 기술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잘하는 변명을 보자. 나중에 할래. 지금 도저히 생각을 못하겠어. 지금 시간이 없어. 일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나중에 한번 그대로 해봐야겠네. 지금은 다른 일이 너무 많아. 내일 생각해볼게. 뭐만 끝내고 할게. 여행에서 돌아오면 할게.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야. 너무 늦었어.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부정하기. 변화에 대한 저항감은 변화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난 다 잘하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지난번에는 괜찮았는데 바꾸면 뭐가 좋은데? 그냥 모른 척하면 저절로 없어질 거야. 두려움. 저항감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두려움이다. 미지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 말이다. 다음의 말을 잘 들어보자.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실패할 거야.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기 두려워. 다칠지도 몰라. 내가 변해야 할지도 몰라. 돈이 들 텐데. 죽는 게 더 낫겠다. 이혼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점을 아는 게 싫어. 내 감정을 드러내 보이기 싫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럴 만한 힘이 없어. 결과가 어찌 될지 어떻게 알아. 자유를 뺏길지도 몰라. 너무 어렵잖아. 지금 돈이 없어. 허리를 다칠지도 몰라. 완벽하게 못할 거야. 친구를 잃을지도 몰라. 믿을 사람이 없어.
내 이미지가 손상될지도 몰라. 난 자격이 없어. 부족해. 이 밖에도 예는 얼마든지 많다. 이 가운데 당신이 하는 말이 있는가? 다음에 예를 보자. 한 고객이 찾아와서 너무 고통이 심하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허리가 부러졌고 3번의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쳤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녀는 지각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교통지옥에 갇히곤 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잠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자마자 불안해하기 시작하며 콘택트 렌즈가 불편하다고 했다. 그리고는 다른 의자로 옮겨 앉더니 화장실에 가서 렌즈를 빼고 왔다. 상담을 하는 내내 그녀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것도 저항의 일종이다. 그녀는 과거를 내려놓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다. 나는 그녀의 여동생과 어머니도 허리가 두 번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고객은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마임 배우로 연기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 그는 자신이 매우 영리해서 공공기관의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한다고 허풍을 떨었다. 하지만 어느 것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항상 돈이 없어서 월세가 밀렸으며 전화가 끊긴 적도 있었다. 옷은 낡아서 촌스러웠으며 일자리도 어쩌다 있는 정도였다. 몸이 여기저기 아팠으며 애정생활은 전무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좋은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남을 속여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인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리가 없었다. 그는 남을 속이는 행동부터 그만두어야만 했다. 그의 저항은 그가 옛 습관을 버릴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잘 보여줬다. 친구를 감섭하지 마라. 너무 자주 우리는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기보다는 친구 중에 누가 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한다. 이것도 또한 저항의 일종이다. 내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난 한 고객은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기만 하면 나를 소개시켜주려 했다. 그들에게 꽃을 보내는 대신 나를 보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려 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녹음기를 한 손에 들고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환자의 대부분은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직접 부탁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 상담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끔 친구가 선물로 상담료를 지불해 주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일텐데 지불해서 줘서 이렇게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별 성과 없이 돌아가서 다시는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 어떤 일에 성공하면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그 경험을 함께 나누려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변화하기 적당한 때와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에도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우정을 깨뜨릴 수도 있다. 내가 고객에게 변화하도록 강요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거울의 효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꾸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거울을 볼 때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충고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장 자신이 저항하려는 것이 보인다. 일단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더 쉽다. 이 책을 읽을 때도 거울을 지니고 있으면 좋다. 긍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어느 부분에서 당신이 저항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변화하려 하는지 잘 살펴보라. 이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변화하고 싶어. 그 다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살펴봐라. 만약 망설이고 저항하고 변화하고 싶지 않다면 왜 그런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낡은 생각은 뭔가? 자신을 꾸짖지 마라. 그냥 가만히 어떤 생각이 표면에 떠오르는지를 지켜보라.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당신의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는가? 당신이 내가 제시한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당장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말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긍정적인 말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더 있을 뿐이다.
반복되는 유형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가진 습관,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반복하는 유형, 이 모두가 우리 내면의 욕구를 담고 있다. 그 욕구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관련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비만, 망가진 인간관계, 실패, 담배, 분노, 가난, 학대, 그 밖에 문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시는 그거 안 해! 라고 외치는가? 그렇게 말한 다음 우리는 케이크를 먹고 담배를 피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러고서는 화가 나서 자신에게 너는 의지력이 없고 차지할 줄도 몰라. 너는 의지 박약이야. 라고 퍼붓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죄책감을 가중시킬 뿐이다. 의지력과 자제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다. 원인을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지력과 자제심에 관한 부분을 해결해도 모든 증상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 내면 욕구를 내려놓자. 나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이 상황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 단계만 되돌아가서 내면의 욕구를 내려놓는 작업을 합시다. 욕구가 사라지면 담배를 피우거나 과식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질 거예요. 제일 먼저 사용할 긍정적인 어구는 나는 저항하려는 욕구와 두통, 변비, 비만, 돈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거야. 이다. 나는 저항하려는 욕구와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자. 이 말을 하면서 계속 저항한다면 다른 긍정적인 어구도 당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친다. 엉킨 실을 풀어본 경험이 있다면 마구잡이로 실을 당길수록 줄이 더 심하게 엉킨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럴 때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매듭을 하나씩 풀어야만 한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 때에도 조심스럽고 참을성 있게 자신을 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라.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낡은 생각과 방식을 버리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이고 비법이다. 내가 문제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 필요는 우리의 특정한 생각 방식이 특정한 경험의 결과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모든 외적인 결과는 내면의 사고방식의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증상만을 없애려 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고 심지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꾸물거리게 만든다. 만약 내가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보이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꾸물거리는 것이다. 결국 꾸물거리는 것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저항의 행위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꾸물거리는 것을 비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 자신을 게으르다고 칭하며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화내기.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한 고객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 늘 수업 시간에 지각을 했다. 그는 18남매의 막내로서 모든 일에서 맨 마지막이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위에 형과 누나들이 먼저 가졌고 그는 부러움에 찬 눈으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어른이 된 뒤에도 그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지 않는다. 나도 그런 좋은 일이 생겼으면 또는 왜 나에겐 그런 좋은 일이만 안 생기지 하며 불평한다. 남의 행운에 화를 내는 그의 반응은 성장과 병하나를 가로막았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 기회의 문이 열린다. 79세 된 고객이 찾아왔다. 그녀는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제자 중에는 텔레비전 광고 모델도 있었다. 그녀도 텔레비전 광고 일을 하고 싶었지만 겁이 났다. 나는 그녀를 격려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당신은 매우 개성이 강한 분이세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재미삼아 해보세요. 당신이 가진 개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서 보여주세요. 그녀는 광고 대행사의 캐스팅 담당자를 만나서 말했다. 보다시피 나는 노인이요. 하지만 광고 일은 하고 싶다오. 곧 그녀를 광고
광고를 찍게 됐고 그 뒤로 수많은 광고를 찍었다. 나는 종종 텔레비전과 잡지에서 그녀의 모습을 본다. 재미삼아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자기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비난은 당신을 더 꿈을 대며 게으름을 피우게 만든다. 정신적인 에너지는 오직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세우는 데에만 쏟아야 한다. 나는 가치가 없어. 가치 없이 여기여려 드는 욕구를 없애고 싶어. 나는 최고의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어 라고 말하라. 이 긍정의 말을 며칠 반복하면 나의 꾸물거리는 습관이 저절로 사라질 거야. 내면에서부터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의 장점이 하나씩 드러날 거야.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부정적인 생각 방식에도 적용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제 그만두자. 생각을 바꿔라.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말로 표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내 안의 생각을 버리고 싶어. 당신이 처한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을 여러 번 되뇌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다. 당신의 힘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라. 내가 이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 이제 내 힘을 되찾을 거야. 낡은 생각을 버릴 때가 됐어. 자기 비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눈에 띄는 음식과 버터 한 파운드를 먹어치우는 고객이 있다. 그렇게 먹고 난 다음날이면 뚱뚱한 자신의 몸을 보고 화를 낸다. 그녀는 어릴 때 저녁 식탁 주위를 돌아다니며 다른 식구가 남긴 음식과 버터를 모두 먹어치우곤 했다. 그러면 가족들은 웃으며 그녀의 행동을 귀여워했다. 그녀가 가족의 관심을 받는 것은 그때뿐이었다. 당신이 자신을 꾸짖으며 무시할 때, 즉 자신을 완전히 짓밟을 때 당신이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상대방이 누구라고 생각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3살 이전에 형성된 것이다. 이때 형성된 자아관과 인생관이 3살 이후의 경험의 기초가 됐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 방식 그대로 우리는 지금 자신을 대하고 있다. 당신이 꾸짖는 상대는 다름 아닌 당신 안에 있는 3살짜리 꼬마 아이다. 겁이 많은 자신에게 화가 난다면 자신이 3살짜리 꼬마라고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 앞에 3살짜리 꼬마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아이에게 화를 내겠는가? 아니면 손을 뻗어 아이를 달래며 진정시키려 하겠는가? 당신이 어릴 때 주위에 있던 어른들은 당신을 달래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어린이 된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이 아이를 달래줄 수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대할 자유가 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주어야지. 꾸짖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꾸짖으면 두려움만 더 커진다. 내면의 아이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어릴 때의 경험을 떠올려보라.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릴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도 똑같이 느낀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야만 당신 안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로 펼쳐볼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자 내가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내버리려 할 때에만 저항하려는 방식이 생긴다. 이제의 것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내가 될 세상의 힘이다. 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변화하는 모습을 표하면서 나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날마다 조금씩 쉬워진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즐겁다. 오늘은 멋진 날이다. 내가 오늘을 멋진 날로 만들고 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18